여러분 잘 쉬셨나요? 그럼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체곤충의 행동의 특성, 행동적 특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앞서서는 이제 포식성 종군이나 기색성 종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잡식성 종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잡식성 종군은 원래 이제 사체를 먹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체에 접근하게 되면 사체도 먹기도 하고 그 위에 있는 다양한 종들을 가르지 않고 포식하거나 섭식하는 종류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얘들은 원래 사체에 관심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사체에 관심이 없지만 자기가 사는 서식지에 만약에 나타난다 라고 하면 사체도 먹고 사체에 있는 이런 다양한 종들도 섭식하게 돼요. 대표적으로 벌목 중에는 말벌이라든지 말벌상과에 속하는 종이라든지 아니면 개미과에 속하는 종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 행동들은 영상으로 찍은 것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생태계 위해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검문 말벌입니다. 등검문 말벌이 보시는 것처럼 이 구더기에, 파리의 알 무더기에서 이렇게, 파리의 알들을 이렇게 무더기로 이렇게 경단을 만들어서 가져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체가 놓인 주변에 이런 벌들이 있다는 것, 있으면, 사체의 분해 속도라든지 아니면 저런 등검문 말벌이 있으면, 도심 지역이다. 도심지가 가까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이거는 지금 개미가 이렇게 구더기를 들고 가고 있는데, 이거는 일본 장다리 개미라고 하는 종인데, 이 종들도 도시 지역에, 그리고 도시 근교에 공원 같은 데 많은 종들이 서식합니다. 또, 그래서 이런 종류들도 이제 그 사체가 유기된 곳에 서식지를 우리 법의곤충학자가 굳이 가지 않더라도 어떠한 환경인지 예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국외에서도 보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뱀어물 쌍살벌이라고 하는 종이 유사하게 생겼는데,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건 이제 비교적 신선한 사체인데, 구더기도 없죠. 구더기도 없는데 이런 말벌들이 사체를 선점해서 이렇게 먹고 있죠. 근데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천이 패턴을 가질 수가 없어요. 지금 파리들이 왔다가 지금 이렇게 오죠. 그런데 이런 말벌들이 있기 때문에 산란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란을 지연시키는 또 효과들도 있다. 그리고 뒤에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사체를 씹어서 이제 근육이나 조직들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게 자칫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상처인 줄 알아요. 이건 지금 사후에 상처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사전에 생긴 상흔이라고 오해하는 수도 있다. 그런 사례들이 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보면, 그리고 외인성 종군이라고 하는 종들도 있는데, 보시면 이런 톡톡이처럼 원래 사체와는 무관한 생태적 습성을 가지지만 해당 곤충들이 서식하는 환경 내에서 사체가 방치되어서 우연히 발견되는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곤충이든 다양하게 이렇게 발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사체에서 많은 곤충 샘플들을 채집을 하면 그 종들을 이용해서 크로스 체크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사고성 종군이라는 종류들도 있는데, 이 종들 같은 경우는 생체적으로는 사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우연히 사체에 도달하는 곤충들, 사체가 부패하게 되면 이렇게 아미노산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수분을 얻기 위해서 나비들이 와서 이렇게 사체 근처에서 사체의 체액을 빨아먹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휴식을 위해서 체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법의곤충학뿐만 아니라 포렌식 보타닉이라고 해서 법식물학이라는 분야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들은 어떠냐면 식물들을 이용해서 이 사체가 놓인 위치에 어느 정도 있는지, 또 사체를 찾는
그런 데 또 이용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체 곤충들의 행동적인 특성들 때문에 사체 분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연구들이 있는데, 보시는 거는 파울라라고 하시는 교수님이 2016년에 투구했던 논문인데, 보시면 개미들이 사체 조직을 이렇게 먹음으로써 분해 속도를 증가시킨다. 왜냐하면 사체를 빨리 이렇게 갉아 먹으니까. 특별히 이런 개미와 말벌들 같은 경우는 사회성 곤충이니까 구습주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말벌들 같은 경우, 뱀어물 쌍살벌 같은 경우가 사체의 다리를 뜯어 먹는 걸 보셨죠. 파리들 같은 경우는 산란을 할 때 아무 때나 산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구멍이 뚫리거나 이런 부분들에 산란을 하는데, 개미나 말벌들이 그런 인위적인 상처를 만들어서 사체 부패를 더 빠르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들이 발견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 시체 같은 경우에서도 뭐 이거는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그런 좀 사진들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수업 때 오면 다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체들을 보면 주로 코나 입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곳에 파리들이 주로 산란을 먼저 하고, 또 사체에서 우리가 사후경과 시간을 추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파리들 같은 경우는 파리의 성장 정보를 가지고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를 가지고 사후경과 시간을 추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파리가 첫날에만 산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첫날, 이튿날 매일매일 산란을 하기 때문에 가장 거기에서 크기가 크거나 아니면 가장 먼저 산란했을 것으로 성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파리 샘플들을 샘플링을 해야 돼요. 정확한 사후경과 시간을 추정하려면. 그러면 크기가 무조건 크다고 제일 성장을 많이 했나? 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리 구더기들마다 모양이나 형태들이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형태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테크닉과 주로 사체가 어디에 산란하는지 이런 것들은 좀 테크니컬한 부분들과 훈련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체들의 행동들 때문에 부패에 영향이 된다고 하는 것은 파울라 교수님 논문뿐만 아니라 라몬이나 도노소의 논문에서도 부패에 영향을 준다라는 이런 논문들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또는 이런 행동들 때문에 비아드가 2004년에 투고한 논문들 보면 이거는 태국에 있던 한 케이스인데요. 57세 남성이 여름에 나무에 목을 메고 숨진 그런 사례였는데, 유서가 발견이 되었고 보면 사망한 지 24시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유서 내용들을 보면. 그런데 사건은 저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처음에 검시관이나 과학수사 요원들이 갔을 때는 얼굴과 셔츠에 피가 있고 다리에 찰가상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폭행을 의심을 했던 거예요.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상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유서도 있고 해서 스스로 목을 메고 돌아가셨다라고 해서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처음에 현장에 갔을 때는 조금 오판을 하신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5세 소녀가 그 시골길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병리학적인 특성들 보면 사망한 지 한 5시간밖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시체가 신선한 경우, 여기 보면 부패된 자국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전통적인 체온법이라든지 아니면 병리학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사후경과 시간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에는 목에 졸리면서 생긴 뭔가 찰가상들이 있었고, 몸이나 팔에 이런 전체적으로 병반들이 있었기 때문에 광범위한 성폭행이나 이런 것들을 의심을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그래서 사후에 곤충들에 의해서 이런 병변들이 만들어졌는데 폭행은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알아낸 사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87세 노인분이 사망을 하셨는데, 발견 당시에
뭐 침입 흔적도 없고 뭐 이렇게 했지만 얼굴 저기 눈 여기 부위에 이런 병변들이 있어가지고 폭행으로 인해서 넘어져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을 했지만 실제로 지병에 의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들을 알아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는 거죠. 비단 이런 것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보면 총상으로 돌아가셨는데 실제로 이런 몸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폭행을 의심을 했는데 실제로 또 폭행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런 사체 곤충들의 행동적인 패턴 이런 것들을 알면 이런 것들을 사후에 생겼다.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폭행이라는 것들에 의해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훈련받지 않는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학생들과 저 같은 경우는 사체에 접근하는 곤충들이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도 많이 관찰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외국의 사례들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런 개미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체의 파리들이 이렇게 날아가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하는데 좀 영향을 미친다. 방금 전에 여기 날아가는 애들 보셨죠?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도 확인을 했는데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땐 제가 했던 연구에서는 뭐 저런 종류들이 이렇게 방해하는 행동들을 하지만 워낙 보시는 것처럼 많은 파리들이 알들을 많이 낳기 때문에 크게 정상적인 분해 속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저는 결론을 내었어요. 뭐 연구를 조금 더 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국외에서는 워낙 그런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연구를 했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보면 여기 이제 사체가 있는데 요거 잘 보이시나요? 개미, 이건 이제 그물 등개미라고 하는 개미인데요. 여기 보시면 입에 보면 알들을, 구더기를 이렇게 끊임없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근처에 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엄청난 개미들은 많잖아요. 숫자가 사회성 곤충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해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지만 그러지 않다라는 결론들을 얻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 사체에서 식성 곤충들이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또 알아야 되고 또 식성 곤충들을 이용해서 사후경과 시간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특정 온도대에서 파리가 알을 놓고 1령이 되고 2령이 되고 3령이 되고 번데기가 되는지 어떤 시간이 되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체들이 분해되는 패턴들을 알면 이런 천위 정보들을 이용해서 추정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형태학적으로 이 종들을 동정을 해야 되지만 요새는 분자 생물학적인 방법들을 이용해서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DNA 시퀀싱을 이용해서 그 종을 동정하는 그런 테크니컬한 부분들도 배우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저희 학과에 오게 되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다 배우시는 거죠. 그리고 사체곤충들이 채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복곤충학 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아다니는 곤충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곤충들 그리고 또 특정 곤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육을 해서 또 형태적으로 분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채집 장비들을 이용을 하고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테크니컬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채집 방법들을 이용해서 하는데 이번 특강 시간에는 뭐 이런 방법들은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자기가 자연 생태계 분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런 도구들을 적절히 어떻게 사용을 하고 또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수업 시간에 다 배우게 되고 또 실습도 하니까 또 가끔씩은 우리 학교에서 전공 체험 박람회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우리 예비 신입생들은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좀 해보는 것도 기술을 익히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종들을 뒤에서 이제 실제 사례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체에서 채집하는 곤충들은 1차적으로는 에탄올로 고정을 하고 또는 왜냐하면 증거 표본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탈수 및 건조를 하고 또 곤충에게 직접적인 핀을 꼽는다기보다는 마운팅이나 또 라벨 또 이런 보관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언제 이 사건에서 언제
이런 증거 표본들이 수집했는지를 다 기록하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진학하게 되면 또 입학을 하게 되면 다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저런 곤충 표본들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이렇게 툴들이 있습니다. 뭐 곤충핀, 전시판, 전족판, 뭐 글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고퀄리티의 해부 현미경을 위해서 위해서가 아니라 고퀄리티의 현미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동정을 하시고 또 일부 파티클을 떼서 분자 생물학적인 동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시면 또 이런 이제 법곤충학 수업에서는 이런 학생들에게 이런 모의 실험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뭐 40대 남성이 며칠 날 어떤 해변에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남성의 시신에는 어느 부분에 어떤 구더기들이 발견을 했고 또 뒤에 뭐 통계학 시간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겠지만 곤충들 같은 경우는 대기 온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온도에 따라서 성장하는 속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해기 방정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의 온도들을 측정을 하고 또 아까 보셨던 그런 건조 표본들을 만들어서 형태학적 종동정을 해서 막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해서 언제 돌아가셨다라는 것들을 추정하는 이런 것들을 실습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막 고민하실 수 있잖아요. 교수님 해기 방정식이 뭔지 몰라요. 저는 수학이 뭔지 몰라요. 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다 프로그래밍 되어 있고 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다만 이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하면 되죠.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 하고 재작년도 했는데 아까 영상에서 보면 충남 아산의 경찰수사연수원에 법곤충 감정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 또는 2번 정도 일주일 짧게는 뭐 3박 4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가서 검시관 분들이나 과학수사 요원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하는데 혹시 또 이 중에서 또 저희 과에 오는 친구들은 이런 데 같이 가서 또 충분히 실습을 할 수 있고 또 학교에서도 실습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법이곤충학 전문가 인증시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2023년도에 처음 경찰수사연수원에서 톰블린 교수님과 함께 했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법곤충학 전문가 인증시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 라이센스를 받았는데 감사하게 교수님이 보이나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분들도 다 계시죠? 여기. 그래서 이런 분들과 함께 교수님이 이때 시험 채점위원으로 참여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현재 이런 법이곤충학 전문 인증시험을 국내에서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년 내에 곧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경찰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러 지방경찰청에서 또 저희와 같이 하시는 이제 가수 요원들께서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물들을 저희에게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해부 현미경을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구더기들을 분류를 하죠. 그래서 구더기들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뭐 1령, 2령 뭐 있는데 여기가 구더기 뭐 숨 쉬는 거 한 번도 그 머리 부분 한 번도 안 보셨죠? 엉덩이 부분도 안 보셨고 그래서 엉덩이 부분을 보면 배 부분을 보면 이렇게 후기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숨 쉬는 구멍이에요. 그래서 이 라인을 보면 1령인지 2령인지 아는데 이게 이제 두 개가 있으면 2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발생 단계를 추정을 하고
이제 분자 생물학적인 방법으로서 추정을 해서 이제 사후경과 시간을 추정하죠. 그래서 우린 국외에서도 실제적으로 이런 법의곤충학을 이용해서 리얼 케이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후경과 시간을 추정하는 그런 논문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특정 지역에서 수습된 변사체들을 가지고 법의곤충학적인 최소 사후경과 시간을 추정하는 그러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례들을 조금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먼저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오산 백골 시신 사례라고 해서, 이거는 JTBC 뉴스에서도 나왔던 건데요. 2019년 6월 6일 날 오산시에서 한 야산에서 이렇게 벌초 중에 사람 뼈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놀라셔가지고 이제 경찰에 연락을 했죠. 그래서 조금 자랑을 하자면, 이제 법의곤충학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또 우리 학교는 또 특성화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연구하는 다 팀이 팀 중에서 이제 서울 쪽이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법의학교실에서 이렇게 현장을 가셔가지고 현장에서 딱정벌레 유충 20개체랑 번데기 및 번데기 껍질 30개체를 수집을 했어요. 그리고 형태학적으로 종 동정을 하고 DNA 바코딩을 이용해서 분자 생물학적 동정을 했죠. 그 결과 4종의 곤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떠돌이 18이, 큰 검정 뺨금파리, 큰 검정파리, 개미부치, 이 4종이 나왔는데, 특별히 이제 개미부치 같은 경우는 사체가 이렇게 건조되거나 아니면 이제 뼈밖에 없을 때 나타나는 곤충인데, 아직 개미부치의 라이프 사이클을 내는 것들은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도 하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떠돌이 18이랑 큰 검정 뺨금파리, 큰 검정파리를 가지고 사후경과 시간에 추정을 했는데, 뼈만 있었기 때문에 경찰들은 한 수년이 되었다, 적어도 5, 6년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법의학교실에서 감정한 감정사에는 큰 검정 뺨금파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7월에서 10월까지 출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큰 검정파리는 1월부터 5월, 11월하고 12월, 즉 6, 7, 8, 9 여름에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출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떠돌이 18이 같은 경우는 5월부터 10월. 그래서 이 사체가 같이 파묻혀 있었잖아요, 땅에. 그러면 파묻혀 있어도 그 냄새 때문에 구더기들이 땅 위에, 구더기가 아니고 파리가 땅 위에 묻힌 곳에 산란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3종이 다 거기 사체에 있었다라고 하면 이 3종이 같이 출현하는 거는 10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2018년 10월 이전에는 날짜는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전에는 같이 이렇게 묻혔을 거다. 그 돌아가신 분이 묻혔을 거다라고 이제 감정서를 썼는데, 스토리가 있지만 하여튼 그 범인이 잡히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가출팸으로 알고 있는데, 말을 듣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땅에 파묻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일이 9월 8일이에요. 9월 8일. 그러니까 우리 팀에서 10월 이전이라고 추정을 했는데, 사건은 9월 8일이니까 엄청 이렇게 어때요?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년이 되었을 거라고 했는데, 2018년 9월 8일에는 그 사망하신 분을 묻었다라고 해서, 이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법의곤충학을 가지고도 이렇게 사후경과 시간을 추정하는 것이 유의하구나라는 것이 이제 되었죠. 그 뒤로 이거는 저희가 직접 갔던 건데요. 대구에서 17마리의 고양이가 집단 떼죽음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구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연락이 왔고, 교수님, 경찰분이 이것도 하세요 라고 하는데, 요새는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시잖아요. 그리고 검역본부에서도 되게 이런 부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는 현장 사진은 이랬어요. 그래서 조금 뒤에 사진들도 있는데, 혹시 불편한 친구들은 빨리 넘겨도 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현장에 방문해 주시는 2022년 7월 13일이었고 대구의 남구에 위치한 한 빌라였어요. 그래서 갔더니 고양이 사체가 17구가 있었고 집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거의 뭐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죠. 그래서 이런 집이었는데 다 17마리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사체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고양이가 서로 잡아먹기도 하고 됐었는데 대부분의 고양이들이 건조기 또는 백고라 단계였어요. 그래서 파리를 가지고는 좀 힘들다라는 좀 생각들을 가졌죠. 그리고 너무 많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계신 분께서 이 현상만 보고 고양이가 언제 죽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희는 알 수가 없었죠. 이 현장.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좀 시간을 부탁을 드렸고 저희가 수집할 수 있을 만큼 정보들을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방호구를 있고요. 제일 이렇게 늦게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17마리가 동시에, 왜냐면 패턴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다 한꺼번엔 죽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나마 제일 신선한 사체에서 늦게 마지막으로 죽었을 그 고양이 근처에서 곤충학적인 증거들, 즉 생물학적 증거들을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파리는 성충도 있었고요, 유충도 있었고, 탈피각도 있었어요. 그리고 수시렁이라는 곤충, 아까 혹시 잘 들은 학생들은 기억하겠지만 수시렁이라는 곤충은 언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건조기 때 나온다라고 했어요. 사치 초기에는 나오지 않다가. 그래서 수시렁이라는 곤충은 성충, 유충, 탈피각. 그래서 성충의 모습도 되게 중요하지만 라이프 사이클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수시렁이, 암갈색 수시렁인데 수시렁이의 탈피, 이거는 유충의 모습이고 이 탈피각을 저희가 수집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다 비슷해요. 보시는 것처럼 해부 현미경으로 형태학적 종동정을 했고 DNA 바코딩을 이용해서 생물학적 동정을 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형태학적 종동정뿐만 아니라 분자생물학적 동정을 할 수 있도록 실험실업들이 잘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런 테크닉을 익힐 수 있도록 장비들이 잘 구비가 되어 있고요. 어떤 그 장비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동정을 해본 결과 구리금파리, 왕초시파리. 그래서 이거는 저희 학생들이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너무 징그럽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증거로 써야 되기 때문에 고퀄리티의 사진을 얻어야 되죠. 그래서 학교에 오면 사진 찍는 법도 다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구리금파리는 우리나라에서 2월에서 12월까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구리금파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사체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종에 대한 성장 정보나 이런 것들은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초시파리라고 하는 종이 있었고요. 그 이외에 붉은 볼기시파리, 떠돌이 시파리, 이런 종이 있었죠. 그래서 오산에서 보셨던 것처럼, 사례에서 보셨던 것처럼 얘들이 5월에서 공통으로 출현하는 계절은 10월이었고 저희가 이제 7월쯤에 현장에 갔기 때문에 5월, 6월, 7월에는 사망을 했겠다라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5월 이전에 5월 이후에 죽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했는데 조금 욕심이 났어요, 이때는. 그래서 단지 월도 월이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저희가 되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곤충을 쓰기로 했어요. 암갈색 수시렁이. 암갈색 수시렁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체가 건조돼야지만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파리들 같은 경우는 그때가 여름이었기 때문에 2주면 한 사이클이 돌아요. 그래서 한 사이클이 돈다는 것은 사체에 가장 먼저 접근한 종이 산란을 하면 그 애가 알에서
유충으로 부화해서 다시 성충이 돼서 다시 또 거기서 교미해서 알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파리로 좀 추정하는 거는 무리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 이게 한 사이클을 돌았는지 두 번째 사이클을 돌았는지 저희는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암갈색 수시렁이는 파리보다는 라이프 사이클이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암갈색 수시렁이를 사용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암갈색 수시렁이를 가지고 우리가 4, 5년간 시간을 추정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사체가 17구가 있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래서 즉 건조기에 있는 사체를 가지고 추정을 했고, 우리가 고양이에 대한 자료는 없었지만 크기가 유사한 동물 사체가 건조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저희가 실험한 결과 한 2주 정도면 건조가 된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 현장의 온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현장의 온도가 몇 도이냐에 따라서 곤충들은 성장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아는 것이 되게 중요했어요. 근데 현재는 이때는 또 2022년이었잖아요. 이때보다는 더 지금 훈련들이 많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데이터 로고라는 걸 사용을 해서 현장에다가 온도를 며칠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저희가 또 집주인이 빨리 거기를 정리해서 또 새를 놓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이렇게 오랫동안 그 실내의 온도를 잴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과거 온도를 추정을 했냐면, 우리가 갔을 때 현장의 온도는 저희가 수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온도랑 가장 사체가 발견된 가장 가까운 기상청 온도를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기상청은 우리가 온도를 계속 과거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1시간 간격으로 계속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체를 찾은 날로부터 온도와 기상청 온도를 비교를 하면 과거에 몇 도인지를 저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과거의 사건 현장 온도를 아까 해기 방정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30도로 추정을 하였고, 이런 것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은 들어가실 수 없지만 이렇게 저같이 관련된 사람은 저기 어플로 저희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코퍼렌트라고 하는 어플에 들어가면 우리가 기상청 자료나 이런 것들을 클릭만 하면 사건 현장의 온도를 추정할 수 있는 온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도에서 암갈색 수시렁이가 얼마나 성장하는지를 저희가 추정을 했더니, 30도에서는 보통 알 기간으로는 4일 정도가 있고요. 유충 기간은 한 32.4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9일 정도가 걸려고, 번데기 기간은 5일에서 9일 정도가 된다는 기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최소 4개월 시간을 추정을 했기 때문에 알 기간 4일, 유충 기간 31.5일, 왜냐면 저 표준 편차에서 빼줘야 되니까, 그리고 번데기 기간 5일 해가지고 40.5일, 그러니까 30도에서 암갈색 수시렁이가 알에서 번데기가 지나서 성충이 되는 데는 40.5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저희가 추정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7월 13일 날 사체를 발견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산을 한 거죠. 그래서 7월 13일에서 40.5일을 빼준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6월 3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시렁이는 프레시한 단계에는 안 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4일 정도가 이렇게 돼야지만 건조기에 들기 때문에 우리가 또 건조기를 이렇게 빼줬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5월 30일 이전에는 사망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한다고 이렇게 같이 감정서를 써서 제출을 했는데, 우리는 정답은 알 수는 없죠. 그래서 감정서만 이렇게 줬는데 얼마 있다가 저희 학생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감정서에는 제출 후에 우리 학생이 얼마 있다가 교수님 저희가 했던 것이 신문에 났어요 해서 제가 봤는데
보니까 용의자는 20대 여성분이셨는데 캣맘이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양이가 불쌍해서 이렇게 고양이를 이렇게 잘 키우다가 너무 힘드셔서 4월 2일에는 밥을 안 준 거죠. 처음에는 조금, 그러니까 거기 있던 것들을 먹었는데, 보면 하여튼 4월까지는 자기가 케어를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 석 달간 방치를 했다. 그래서 고양이들이 죽었다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뼈만 있었기 때문에 되게 오래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시면 저희는 5월 30일 이전이니까 저희의 추정치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온 거죠. 이것이 이제 계기가 되어서 이제 제가 있는 부산에 여러 고도 부패 사례가 있으면 경찰분들이 샘플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또 추정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또 한번 보면 북구에서 조금 사진이 그래서 제가 금방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렇게 그 부패된 사람이 있어서 검시관들이 적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불상으로 추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고도 부패로 인해서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체가 너무 이렇게 부패가 많이 되면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사후경과 시간을 추정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에게 이렇게 샘플들이 오는 것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의 정보가 오기보다는 보시는 것처럼 고도부패가 돼서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할 수 없을 때 저희에게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에게 왔던 샘플들을 저희가 분석하니까 이 구리금파리라는 종이 나왔어요. 그래서 구리금파리는 2월에서 12월까지 살잖아요. 하는데 저희가 이걸 가지고 구리금파리가 보시는 것처럼 거의 번데기였기 때문에 현장 온도를 고려를 해서 저희가 사후경과 시간을 추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체는 5월 12일 날 발견이 되었고 저희가 구리금파리를 이용해서 성장 정보를 이용해서 추정을 하니까 구더기가 발견이 되었죠. 그래서 5월 14일 1시 이전에는 이분이 돌아가셨을 거다 라고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추정하고 난 뒤에 이제 개인정보법 때문에 카드나 이런 것들 정보를 빨리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사건이 다 이렇게 마무리되고 개인정보법이 그렇게 절차들이 마무리되어서 이제 경찰분한테 저희가 들은 바로는 5월 13일 16시에 약국 영수증을 이렇게 결제한 내역이 있다고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사망 범위는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것처럼 5월 13일 4시에서 5월 14일 1시 여기가 실제 사망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를 알면 어때요? 수사 범위가 최소화되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이런 구리금파리 번데기를 이용해서 사후경과 시간을 추정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5월 22일부터 5월 13일 거의 한 9일 정도를 다 조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추정한 걸로 보면 거의 뭐 하루치만 이분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추정을 하게 되면 경찰분들도 시간이 세이브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도부패로 최근에 돌아가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 변사로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경찰들이 이거 다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도울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저희도 조금 감사하게 생각이 돼요. 이거는 저희가 같이 연구하시는 저희 학과의 그 견인 교수님이 다루었던 사례인데요. 저희랑 같이 해서 이거는 국외에 보고도 했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것도 좀 상황이 그래서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요. 한 할머니께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사건 현장이 이렇게 조금 처참했어요. 되게 집도 지저분했고요. 그래서 검안 소견서를 항상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검안이가 봤을 때 이런 소견서를 했을 때 또 할머니께서 이렇게 지병도 있으셨어요. 지병도 있으셔서 그냥 단순 질병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불상의 질병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리고 병명을 특정하기도 어렵고 고도부패로 해서 알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다라고 하셨는데 저희에게 이것들이 왔을 때 이게 할머니 발이에요. 발에 보면 이게 파리들이 막 있죠. 파리도 있고 구더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구리금파리가 있다고 하면 이게 2021년에 7월 달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그때의 그 평균 온도가 25.4일이었어요. 그런데 25.4일이면 엄청 조금 온도가 빠르면 번데기가 저렇게 나타나거나 구더기가 나타나려고 하면 최소 3일 이전에는 할머니 몸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아드님이랑 같이 사셨는데 아드님께서는 그날 돌아가셨다라고 자기가 이제 출근할 때 어머님이 살아계신 거를 봤고 퇴근하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셨더라 해서 이제 아드님이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 질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된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그 전날은 살아계셨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살아계신 몸의 분에 이렇게 구더기가 있다라는 것은 아드님이 일단 같이 사시니까 케어를 하셔야 되는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최근에 여러분 뉴스 보신 분들 중에 최근에도 이런 것이 있었죠. 그 군인께서 군인이 자기 아내를 뭐 방치해가지고 하체가 전부 다 이렇게 구더기로 들끓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올해도. 2021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들을 보면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방임이에요, 방임. 방임은 뭐냐면 보호할 의무가 있었는데 보호하지 않아서 이분이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법의 곤충학적 증거가 법원에서 이용됐던 최초 사례인데요. 보면 판결문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몸에 구더기가 발견되는 현상은 뭐 블라블라 해서 노약자가 방치되거나 관리가 소홀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증거 기록에서 이제 곤충학적인 정보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이 그냥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곤충학적인 증거로 인해서 이분이 존속 유기치사로 징역을 6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뭐 벌을 받아서 시원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게 일종의 이제 경종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케어를 못 하겠다가 하면 국가기관에 뭐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알려지면 이제 예방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이 논문을 쓰면서도 제가 뿌듯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정말 안타깝지만 서로 연락하지 않고 또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노약자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약자분들이 돌아가셨는데도 빨리 발견 안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뭐 어떻게 돌아간지 제대로 케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그것도 알 수 없고 단순히 그냥 질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법의곤충학적인 방법들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저는 또 법의곤충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뿌듯하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결과들은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뭐 국내나 국외의 여러 학회지에 우리 학생들과 재학생들과 연구했던 내용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사례들을 모아서 보고를 하고 있고 감사한 거는 우리 재학생들이 이 일들을 함께 참여하면서 테크니컬한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들도 배우고 이론적으로도 배우고 또 꿈을 향해서 열심히 한다는 또 이런 자부심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특강이기 때문에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스킵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뭐 시간상 강의를 조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 슬라이드를 들고 왔어요. 저는 마지막 특강 때 항상 이 슬라이드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한테 강의를 듣는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고등학교 동안 정말 공부 열심히 하셨고 또 최선을 다하신 것 알아요. 정말 잘 하셨고 앞으로도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 지금 특강을 듣는 학생들은 이제 신입생 또는 이제 예비 지원자들일 텐데 또 혹은 또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일 텐데 저는 이제 곤충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 보시는 나비라든지 매미라든지 이런 종들은 번데기도 있고요. 유충 시간을 되게 오랫동안 땅속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라이프 사이클에 따르지 않고 내가 조금 일찍 나오겠다라고 하면 생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곤충들처럼 좀 힘들지만 그 인내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호기심도 되게 중요하죠. 이 사진은 되게 유명한 사진인데요. 사마귀의 기도하는 자세라고,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귀는요, 먹이가 올 때 바로 잡지 않습니다. 사마귀는 앞다리가 되게 길잖아요. 앞다리를 저렇게 항상 기도하는 것처럼 모아놨다가 자기가 점 잡을 수 있을 때, 100% 사냥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 저 앞다리를 앞다리로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는데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분야를 어떻게 펼쳐야 될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조금 인내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곤충들도 그래요. 곤충들도 바로 성충이 되거나 뭐 화려한 모습으로 자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또 조금 인내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 꿈을 이루는데 혹시나 제가 도움이 된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요, 여러분 제가 했던 것보다 또 이 분야가 엄청나게 많이 발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그림을 보면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께서 저에게 선물한 이 그림인데요. 이거 AI로 다 만드셨어요. 보면 이제 파리의 구더기 모습인데요. 옆에 보면 구더기들의 유효 적산 온도를 이용해서 사후경과 시간을 추정하는 법들, 그리고 구더기의 저는 DNA 시퀀싱을 이용해서 어떻게 종 동정을 하는지, 그리고 후기문이나 생식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지를 이렇게 만들어진 AI에게 보라고 해서 만들어서 저에게 보내주신 건데, 최근에는 이렇게 합니다. 형태학적인 부분들, 분자생물학적인 방법들, 플러스 AI를 이용을 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 분야가 좀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I 분야, 그리고 요새는 융복합이라는 얘기들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서 하셨으면, 연구를 하시면 저보다 더 좋은 결과가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좀 길다면 긴 시간이었는데요. 또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여기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또 많이 지원하셔가지고 저랑 함께 또 연구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긴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